1532년 어느 겨울날, 당시 33살이었던 퇴계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경남 곤양의 은둔에 있는 대선배학자 관포 어득강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만일 관직에 나가기 전에 한가로이 지낼 수 있으면 꼭 한번 와서 자연을 즐길 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관포의 편지를 받고 퇴계 선생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예안에서 곤양까지 3개월간의 긴 여행. 퇴계는 이 여행을 남행이라 했다. 여행을 하는 동안 퇴계 선생은 남행의 여정을 마치 일기를 쓰듯 109수의 시로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을 선생 스스로 기사 남행록이라 이름하였다. 관직에 나가기 한 해 전 남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한 퇴계가 기사 남행록을 통해 남긴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포항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부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민영. 그는 퇴계 선생의 심취해 있는 젊은 공학도다. 퇴계의 남행으로부터 470년이 지난 2001년 겨울, 이민영은 퇴계가 떠났던 남행길을 함께 답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뜻밖의 제안을 받은 이민영은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퇴계의 젊은 시절을, 젊은 날의 여행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자인 이민영에게 퇴계의 남행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퇴계학 연구원의 정석태 교수다. 오랫동안 퇴계의 삶을 연구해온 정 교수는 요즘 퇴계의 남행시를 정리 중이다. 남행시는 퇴계가 33살 되던 해 고향 예안에서 경상남도 곤양까지 여행하며 남긴 109수의 시이다. 정석태 교수는 이 109편의 시를 통해 퇴계가 걸었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생각이다. 여행에 앞서 두 사람은 퇴계 선생의 묘소를 찾았다. 정직이 영의정이기 때문에 피로 한다면 저 밑에 신도비로 해서 피를 큰 걸 세워야지. 기부이스로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선생 당신이 거부하고 여기다 관직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5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여전히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퇴계의 이황. 우리 시대의 영원한 사표로 남아있는 퇴계. 그가 젊은 시절 자신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끼친 여행의 행로를 470년이 지난 오늘날 후학 두 사람이 뒤집어 가겠노라 고하는 자리다. 두 사람의 특별한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퇴계가 남긴 시를 통해 남행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안을 출발한 후
예천 상주를 지나 최치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야산을 지난다. 처가가 있는 의령에 머무르다 함안을 지나 창원, 마산, 진주 그리고 곤양으로 향한다. 예, 당시 이 퇴계 선생께서 따랐던 경로는 주로 육로를 따라서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 영남대로라는 과거길, 흔히 이제 과거길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길의 일부분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주에서 선산 부분까지는 영남대로하고도 겹쳐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그 지선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의 도로와는 이러한 지선로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폐도가 되어서 도로로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안집을 출발한 퇴계가 그날 저녁 도착한 곳은 양양, 즉 지금의 예천이었다. 한 걸음에 150리길을 달릴 만큼 가벼운 걸음으로 출발한 여행길이었다. 그러나 그 설레임도 잠시. 퇴계가 만난 첫 풍경은 여행의 발길을 무겁게 하는 암울한 풍경이었다. 내 지금 양양길을 지나가는데 때는 바로 초봄의 하순이라네. 부자들도 끼니를 겨우 때우고 가난한 자들 벌써 유리 됐네. 볼 적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우두커니 한참 서서 탄식을 하네. 여행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들뜨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양양 도중이면 첫날 출발하신 날이고 그날 첫날 보신 풍경 그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홀가분한 기분으로 떠나야 될 여행이 상당히 마음으로 부담을 안고 떠나게 된 거지. 여행 첫날 퇴계가 예천 땅에서 본 것은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일이니까 30일이 되는 건데 여기 누각 자체가 지금 다음 날 예천을 출발한 퇴계 선생은 저녁 무렵 상주에 도착한다. 중건 요 근처에 중건했는데 요 누각 자체가 높은 데 있고 그 아마 벼랑이잖아. 이 밑에 보면 벼랑 있는데 이 위에 노을 지는 관수루에 올라 눈앞의 낙조와 강물에 비친 노을을 보면서도 퇴계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뿐이었다. 그 양양에서 보셨던 게 무척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티끌 세상에 뭐 괴로움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어흥을 고개를 돌려서 어흥을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늙은이 부러워한다는 고기 잡는 늙은이. 이처럼 퇴계는 남행의 첫머리에서부터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시를 빌어 기록해가고 있다. 우리는 그 옛 어른들이 남긴 시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교육 관계, 또 놀러 갔던 곳,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누가 돌아가시면 또 조문하는 만시 이런 것들이 시를 구성하는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일부로서 완전히 체화된 어떤 그런 생활의 일부로서 일기를 쓰듯이 아니면 편지를 쓰듯이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거나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퇴계가 쓴 109수의 남행시 중에 현재 남아있는 건 모두 75수. 여행에서 만난 모습과 감흥을 마치 일기를 쓰듯 시로 써내려갔고 그것을 후에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냈다. 퇴계 선생의 여행 일정과 함께 여행 기간 동안 느낀 젊은 퇴계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고려 충신
다음 날 퇴계가 들른 곳은 선산지방이다. 이곳 마을 입구엔 길재 선생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여기다 그 정렬을 세웠으니까 이비를 보셨을 거야. 그리고 이비를 보시고서 이 마을을 지나면서 쓰신 시도 있지. 시가 있어요. 시가 이 과식길 선생제라 그러는데 예. 그 시는 어저께가 30일이니까 오늘 2월 1일이 되겠지. 그때 이쪽을 지나시면서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서 그 길 선생은 그 큰 충절을 기렸어요. 되게 창의적이었다. 흥기문. 퇴계 선생은 남쪽으로 길을 떠나며 그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옛 소년들의 유호지를 들르게 된다. 길재 선생이 살았던 이 마을엔 조선 유학의 꽃을 피우고 영남 유학의 터전을 마련한 길재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거 후대에 만들어진 후대에 거고. 만들어진 거니까 예. 태계 선생 들린 데는 저 거기 그 길 선생 한거 그것만 보시고 이곳에서 퇴계 선생은 고려가 멸망한 후 이곳 선산에 내려와 은둔하며 유학을 전수한 길재 선생의 올곧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떠난다. 한낮엔 쉬면서 금오산을 바라보니 금오산은 울창하게 서리고 또 서렸네. 대의를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지 세상을 싫어해서 떠나신 것이리요. 이렇듯 퇴계 선생의 여정 속엔 선현들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 33살 젊은 퇴계는 이러한 옛 선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본 것은 아닐지. 이렇게 예안에서 선산까지 4일간의 여정을 보낸 퇴계는 이후 성주를 지나 최치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합천 삼가 그리고 이 여행의 중간 기착지인 의령으로 향하게 된다. 저게 가야산이. 그럼 이 근처가 어디 가천일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면 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여기 가천면이 어디 좀 가천면은 저 이런 저서 우회전 합니다. 저 아, 산거리에서 저기 손넘이 가고 예. 저 카브 도로인데 저 우회전 하면 차 나오는데 저서 예. 우회전 하면 가천이고 예. 그 대개천이고 내는 아니 대개천이 가지. 그러면 그게 내가 시내가 가천이 되겠네요. 예, 가천면 되지. 예, 가천면에 가천이죠. 예, 가천 예. 내 이름 따가지고 면 이름 예. 붙였습니다. 그러면 가천면. 찾은 거예요. 예, 여기 예, 찾았네요. 여기 찾아가지고 성주에서 고령으로 들어가시면서 3일 날 가천 건너셔가지고 가야산 보면서 가천은 마을 중심에 개천이 흐르는 마을로 가야산 끝자락에 있다. 퇴계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곳, 최치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야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퇴계가 남행을 결심했을 때 최치원의 유어지 탐방은 중요한 남행 목적 중의 하나였다. 가야산의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개천을 이룬 곳. 최치원 선생이 갓과 신만 남겨놓고 신선이 됐다는 홍유동 계곡. 개천 바위엔 최고운의 시가 새겨진 흔적이 남아있다. 광분 고교만. 사리만 확인하기 남네. 예. 그 다음에 결코 고교 광분 바위 사이로 내달려서 겹겹 산을 크게 울려 지척의 이야기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다투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봐 일부러 물을 흘려 온 산을 감쌌다오. 12도 성돌이 고교유수 진농산. 사실은 태계가 여기서 뭐 최고원 유적을 찾아본다는 건 해인산 본래 불교의 터지만 고대 신앙의 터고 성모 계셨으니까 그 성모. 터 위에 실제 있었던 건 유학의 터 최치원. 최치원의 터기 때문에 최치원은 13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당에서도 고위관직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신라에 돌아온 뒤 자신의 학문을 펼치기엔 너무나 혼탁해진 현실에 좌절하여
벼슬을 버리고 해인사에 은거하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춘 인물이다. 퇴계가 최치원의 행적을 쫓아 이곳을 찾은 것은 당시 사화로 얼룩진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 퇴계가 남행을 한 계사년은 퇴계 개인이나 혹은 이 시대로 봐서도 상당한 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이 퇴계 개인으로 봐서는 이제 막 그 학문을 마치고 그 어릴 적 열심히 공부한 걸 마치고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이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33살에 이 문과 초시에 급제하고 난 뒤에 과연 내가 관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학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상당한 그 고민을 했던 이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선비들이 상당히 이 사화를 통해서 그 기세가 꺾이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갈망이 간절했던 시기입니다. 퇴계가 3개월간의 긴 여행을 시작한 건 과거 시험을 치르기 한 해 전이다. 여정 중에 길재와 최치원과 같은 은둔거사들의 흔적에 천착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람될 수 있지. 그러면서 유적지를 찾으면서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도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나가야 되잖아. 이제 출사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 가야산에서 최치원을 만난 그날 저물녘 퇴계가 찾은 곳은 합천 환강가에 있는 한병루. 한병루에도 예외 없이 퇴계의 시연판이 남아있다. 최근에 그 유고에 시가 있는 걸 갖다가 토계에서 뺏겨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누각을 다시 중건하고 나서 그 다음 최치원을 만나고 난 뒤 쓴 시 속엔 아직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더욱 자유롭게 느끼는 퇴계의 심경이 담겨져 있다. 한가로이 찾는 마음 느긋하기 그지없고 높은 곳에 기대서니 몸은 둥실 떠오르네. 다행스레 벼슬길에 이름 마직 걸지 않아 가거나 머무는 것 이렇듯 자유롭네. 퇴계가 머문 합천은 퇴계와 동시대의 석학인 남명 조식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합천군 삼가면에 위치한 뇌룡정. 이곳은 남명 조식이 48세 되던 해에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정자다. 33세 당시 천리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이었지만 이미 서로의 학문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여기 남명 선생님 거처가 가까운데 퇴계 선생님 들으시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 예. 그 다음에 남행을 하시면 당연히 삼가에서 의령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실제는 퇴계 선생님하고 남명 선생님 안 만나신 것 같아. 두 분. 그걸 그렇게 추측해가지고 글을 쓴 것도 남명은 있다고. 평생 벼슬을 나지 않고 후학양성에만 전념한 실천 유학자였다. 훗날 퇴계와 남명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퇴계 악파와 남명 악파를 형성하여 영남 살림을 주도하게 된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이때 만났었다면 경남의 유학이 하나로 통합되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지 않았을지. 그 과거 보시기 급제하시기 바로 한 해잖아요. 왜 얘기했나 싶으면 요새 생각하면 뭐 꼭 과거 시험 공부에만 꼭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한 33세 때쯤 되면 과거에 뭐 합격한다는 걸 대강은 아셨을 거야. 이 뭐 장기간 여행은 어떻게 하겠냐. 공부 출장이라든지. 여행을 시작한 지 8일째인 1533년 2월 5일. 퇴계가 찾은 곳은 의령 가래 대감촌이다. 둘째 아들을 낳고 한 달 뒤 병으로 죽은 첫째 부인 허 씨의 고향 마을이다. 퇴계는 이곳에 여장을 풀고 열흘간 머물렀다. 이 마을엔 퇴계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여기 대략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떨어져 버렸다 이게. 글자도 글자. 바로 여기가 집터였던 것 같아요. 집터가 같아 지금 저쪽 한번 가볼까? 저쪽에 마당 안쪽에 후대에 세워진 비석은 이곳에 퇴계가 왔었다는 기념비다. 이렇듯 후대의 퇴계 자취를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운 데엔 이유가 있다. 이곳의 지명인 가래동천이 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아름다운 가자, 예도 예자, 골동자, 하늘천자인데 이 가래그라는 이 지명이 바로 태도 선생님이 지으신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원래 지명이 없고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자연부락이었는데 이 어른이 오시고 처가댁이 여기 계시니까 내왕을 하면서 향유들과 어울려서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지역을 가래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지어주시고 그 다음 이 동천 그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부근이 옛날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천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래 동천 이 처가댁에 내왕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선생의 처갓곳이라면 장이 사시던 곳이 바로 요 자리입니까? 어디 요 바로 요 자리는 아니고 요 조금 산 밑으로 조그마한 집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는 이제 변경이 돼 버리는데 바로 요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뭐 남행길 퇴계의 행로에서 의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퇴계가 평생 심취한 매화시를 처음 쓴 것이 바로 이곳 의령이기 때문이다. 마을 어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매화를 보고 퇴계는 최초의 매화시를 지었고 그 이후 퇴계에게 있어 매화는 평생토록 시적 동반자가 된다. 특히 퇴계 선생처럼 매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문학사에서 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91수나 되는 매화시를 모아서 아예 매화시첩이라는 첩을 남겼고 또 문집에 그 첩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포괄하면 한 75자 한 107수 정도의 많은 매화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 분의 시인이 이토록 많은 매화시를 남긴 경우는 제가 과문에 타시겠지만 달리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는 당신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인격체의 표상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추스리고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화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 속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매화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의령에서 처음으로 매화를 본 이후 퇴계는 가는 곳마다 매화원을 둘 정도로
한평생 매화에 빠져 있었다. 퇴계가 후학을 길러냈던 도산서원엔 아직도 그 매화나무들이 남아있다. 뜰 가운데 거니는데 달은 나를 따라오고 매화뜰에 몇 번이나 사성여 돌았던 거.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설 줄 몰랐더니 향기는 옷깃 가득, 그림자는 몸에 가득. 열흘간 의령에 머무는 동안 퇴계는 곤양과는 반대 방향인 함안, 진해, 창원 쪽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 의령까지의 초기 여정이 이 땅 유학의 선현들 유적지를 탐방하여 그들의 뜻을 잇겠다는 결의를 다진 행로였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동시대의 은둔거사와 학문적 맥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살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여행이었다. 그 첫 방문지가 함안의 모곡이었다. 흔적이 없으니까 예. 뭐 차를 그냐면 세워준 건데 우리 차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사무대 위치를 모곡엔 사무대가 있었던 흔적을 새긴 비석이 남아있다. 오석복하는 분. 남쪽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노시면서 여행하시면서 똑같이 그 두루 방문했다는데 삼우대지 사무대 오공석복이 이게 이열은 호가 되겠다. 죽제도 되고 여기 보면 사무대는 당시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은둔해 살았던 오석복이 손수 쌓은 대로 그 위에 죽제란 작은 정잘지어 살던 곳인데 지금은 그 자리에 비석만이 남아있다. 거기에 집 뒷견이나 뒤쪽이나 이쪽에 대가 있었나 봐. 좀 높은 언덕이. 그걸 갖다가 사무대라고 이름을 지어. 사무는 그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거지. 죽제 오석복은 퇴계의 삼촌인 송제공과는 사돈지간이다. 퇴계의 친구이자 송제공의 사위인 오인원이 바로 죽제의 아들이다. 퇴계 자신의 처향도 의령이었듯 함안을 비롯한 창원 등지에는 퇴계 가문과 혼맥이 닿은 집안들이 많았다. 요즘도 그렇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일수록 원혼을 하려고 해요. 혼인을 멀리 한다. 멀리 혼인하는 집안일수록 그 집안의 위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멀리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밖에 결혼할 수 없고 멀리 알려진 집안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집안하고 서로 혼인을 할 수가 있다. 그 퇴계 선생 당시만이 아니고 경상도 전체가 서로 교류를 했었는데 그 교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안동하고 진주 이런 쪽은 너무나 멀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제할 수 있었겠나 이래 싶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주 왕래했고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왕래했고 또는 서신 교환도 자주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사무대 다른 집 혹은 오죽제라고도 불리는 오석복은 의령 현감을 지냈으며 관직을 떠나 책 읽기만 전념한 은둔 선비다. 퇴계는 이곳에서 죽제와 서로의 생각을 시로 화답하며 며칠을 지낸다. 그다음에 집 뒤쪽이 그게 사무대. 사무대죠. 바깥에서 보면 여기 언덕이잖아. 조금 높은 사무대 됐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달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퇴계는 오석복이 소당에서 책과 더불어 은거하는 삶을 보고 자신의 만년 삶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이때 죽제의 집을 찾는 경남의 사림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 만남은 훗날 경남 지역의 퇴계양맥 형성에 바탕이 된다. 함안에 머물렀던 퇴계는 창원과 마산을 돌아
다시 처가가 있는 의령으로 돌아왔다. 퇴계는 다시 의령의 여장을 풀고 마을 뒷산인 자굴산에 자주 올랐는데 이곳 보리사라는 절에서 스님들과 교류하며 당시 유학자들이 사교로 배척했던 불교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는 계기를 갖는다. 그 해충이라는 스님한테 스님을 보내면서요. 보내면서. 여기 보리사에 자골산에 이 스님이 있었던 것 같아. 보리사에 왔으면 이분을 만났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가래동천에 계실 때 그 2번쯤 찾아온 것 같아. 그때는 뭐 스님들이 사대부들을 찾아가가지고 시를 받는 게. 퇴계는 당시 만났던 스님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계산년 봄에 나는 의령에 놀러 갔는데 어떤 스님이 문을 두드리며 만나보고자 하여 맞아들여 보니 노장과 불교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대해 구함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심이 없어서 사물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정신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의 덕택인지 퇴계는 희충에게 애정어린 몇 통의 서신과 시편들을 남기기도 했다. 의령에 20여일간 머문 뒤 퇴계는 여행의 목적지인 곤양을 향한 여정을 떠났다. 월화산 청곡사네요. 월화산 청국사지 여기가. 청곡사면 옛날에 퇴계 선생 형님들이 공부하시던 그 절이잖아요. 그렇지. 그 퇴계 숙부 송제공이. 곤양을 향해 가는 길목엔 월화산 청곡사가 있다. 퇴계는 이곳 월화산 청곡사를 지나치게 되는데 이곳은 퇴계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직접 들르시진 않고. 그리고 시에서도 아버지를 일찍 여인 퇴계와 퇴계의 형제들은 어린 시절 숙부인 송제공에게 글을 배웠다. 숙부가 이곳 진주 목사로 부임받아 왔을 때도 퇴계의 셋째와 넷째 형이 이곳까지 따라와 숙부의 지도를 받은 것이다. 진주 목사를 하실 때 집에 형님 2분이죠. 퇴계가 이 길을 지날 때는 숙부에게 글을 배우던 셋째 형님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 절에서 독서를 했다. 청국사를 지나면서 절은 월화산에 있고 지난 정면연에 원장과 경매 2분이 그 고유는 고하죠. 예.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숙부를 쫓아와서 청곡사를 들른 퇴계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절구 한 수로 남겨놓았다. 이곳은 그 옛날 2분 형님 그립던 곳. 죽음과 이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 짓네. 여기입니까? 예. 조금 높은 데 있다. 월화산 청곡사를 지나 날이 저물자 퇴계는 그날 밤 묵을 곳을 찾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이제 저쪽에 흔적이 있네요. 퇴계가 찾아왔을 당시 이곳엔 법륜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허물어져 절의 흔적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3년 거예요. 이거 전부 축대는 무너졌네요. 예, 무너진 기라 축대 보니까. 예, 누가 그러면 쫙 싸져 있었네 옛날에. 예, 이거 외에 이 위에도 축대가 여러 층 여러 층 있죠. 기와장도 그때 많이 있었고. 퇴계는 이곳에 방을 하나 빌어 여장을 풀었다. 마을에 향시 합격 동기생들이 있어 그들의 집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그들이 이곳 법륜사에 와 있다고 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퇴계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지샌다. 남행 와서 진사 동년들이니까 요새 말하면 어떻게 되냐? 친구들. 친구 같은 애 같은 애 입학한 친구들. 동기들이. 동기들이지. 그 2분이 이제 편지를 하신 거야.
뭐 3월 다 지날 때까지 음력으로 왜 우리 안 찾아오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날 당일날 못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신 거지. 그 한 분은 자만 밝혀지고 두 분은 이름은 밝혀지고 나머지 그건 확실치 않아. 강은규란 분하고 정원보란 분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자만 밝혀지는 강태숙이란 분하고 그분들 만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곤양으로 가시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친구들과의 만남. 세상이 어지러웠던 만큼 출처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겐 비록 하룻밤의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더 확실하네. 기와 그 고려하는 거지. 규모가 컸을 건데. 옛날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서 하시나? 양반들은 전부 말을 타고 여행을 했지. 뭐 말 타고 여행한 거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고 관리되기 전에도 양반들은 말 타고 여행했어. 그럼 몇 명이나 여행을 하는데요? 말을 타면 앞에 말을 끄는 종이 한 사람 정도 따라갔겠지. 그럼 2명? 2명이 여행을. 퇴계에게 곤양으로 가는 길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싶었던 귀한 사람을 만나고 존경하던 선현들의 자취를 더듬으며 자신의 삶의 뜻을 세우는 입지의 시간이었다. 드디어 이 안에서 길을 떠난 지 2달. 퇴계는 관포 어득강이 있는 곤양에 도착했다. 곤양배, 어간포, 유작도, 시일돈, 조섭. 곤양에서 어간포를 모시고서 작도에 노밀었다. 이날 조석의 이치, 그러니까 밀물과 샘물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논하였다. 곤양의 작도정사. 이곳은 당시 퇴계와 관포 어득강이 만나 함께 머물렀던 장소로 후대 사람들이 이를 기념해 작도정사라 이름 붙인 것이다. 작도는 원래 이곳의 지명으로 퇴계가 찾아왔을 당시엔 섬이었다고 한다. 수령을 자청해서 나가셔서 조정이 혼탁했거든. 그러니까 그 지방 고을 수령하면서 자신을 퇴계가 찾아왔을 때 관포 어득강은 이곳 곤양 군수였다. 당시 어득강의 나이는 60. 젊은 시절엔 조정에서 사간원, 대사간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당시 여러 차례 사화로 죄 없는 선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본 어득강은 위직을 자청해 고을 수령직만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러한 어득강이 벼슬길로 나서려는 퇴계를 초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퇴계의 남행록 한 귀퉁이엔 그 까닭을 말해주는 글귀 한 구절이 있다. 조수가 물러갈 때 배를 버리고 섬에 올랐는데 오후가 지나자 조금 전 배를 띄웠던 곳은 모두 평지가 되어 이에 조수의 이치를 논하며 휘를 쳐서 술을 마시다가 저물녘이 돼서 마쳤다. 조수의 이치, 그것은 바로 나섬과 물러남의 이치다. 관직으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이치인 것이다. 관포는 벼슬길을 앞둔 총망받는 젊은 학자에게 출처의 이치와 진퇴의 명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퇴계 또한 관포에게서 그 답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 밤 기나긴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 훗날 퇴계는 그때의 관포와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공의 기호 속인들과 달라 진흙에서 날 꺼내어 씻어주려 하신다오. 관포의 일생을 퇴계 선생은 그 당시에 이미 참 출사하고 물러나고 하는 것이 참 출처, 이것이 상당히
옛날 사람들의 법도에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퇴계 선생이 쓴 관포 선생 문집 발문에 보니까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기뻐하지 아니했고, 또 시골 벼슬 낮은 벼슬아치를 그렇게로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벼슬길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퇴계 선생이 상당히 그 벼슬을 할 적에 저런 식으로 벼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초청에 기꺼이 응하지 않았나. 그러나 퇴계와 관포 어득강의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고 급히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짧았던 만남. 퇴계에게도 아쉬운 만남이었다. 옛날에도 제첩을 잡았을지 어쩔지 진상품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옛날에도 잡았을 거예요. 잡았겠지. 여기 아마 5,000원 그대로 5,000원이었을 거야 아마. 지금 이게 뭐 중요한 제첩잡이가 한창인 섬진강의 풍경은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곳이다. 강에 나가면 있었거든. 낙동강에. 퇴계 여행이 계획대로 됐다면 퇴계는 관포 어득강과 함께 이곳 섬진강변을 따라 쌍계사로 향했을 것이다. 이런 자리쯤 오면 시라도 한 수 안 썼겠네. 시가 나와야죠. 뭐지 그 어간포도 시를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면 서로 시를 갖다 주고받고 하셨겠지. 배 띄워놓고 놀 수도 있고. 여기 봐서는 두류산과 쌍계사를 유람하며 들려주고 들어야 할 수많은 말들은 뒷날의 숙제로 남긴 채 두 사람은 짧은 만남 뒤에 아쉬운 이별을 했다. 누적돼서 중증되니까. 앉을 자리 이만큼 안 돼. 저게 중간선을 딱 있어야 돼. 두 사람은 퇴계가 계획했던 여행의 마지막 기점인 쌍계사까지 가보기로 했다. 보고 싶었겠지. 보고 싶었겠지. 본 자체를 한번 더듬어 보는 거지. 불교하고 500년 전 퇴계와 관포 어득강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나란히 사찰계단을 오르지 않았을까. 다 삶이 중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걸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사실은 성리학 지리산 산자락에 위치한 쌍계사엔 또 하나의 취치원의 흔적이 있었다. 퇴계와 어득강이 쌍계사를 찾으려 했던 건 이 때문이 아닐까. 이거 사삼비명은 이걸 그리 변문. 비록 쌍계사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퇴계는 3개월간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렸다. 과거 시험이 관직의 등용문이던 시대. 과거 시험을 앞두고 퇴계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행로를 잡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다. 주로 이제 남행했던 인물 중에 그 우리가 크게 꼽을 수 있는 인물이 오죽제라든지 관포 어득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알다시피 물론 관직에 있었습니다만 관직에 물러난 이후에 살림에 머물면서 살림 내부에서 자족적인 삶, 선비로서 취해야 될 어떤 법도와 금도, 이러한 것을 간직하고 살던 분들입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부터 물러나서 후학들을 가리키면서 또한 그들의 철학을 다지면서 새로운 어떤 세기를 혹은 새로운 세대를 말하자면 갈망하는 그러한 어떤 예안에서 곤양까지 퇴계의 남행길을 따라오며 만난 퇴계는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자유로움을 갈구하던 젊은이였다. 더욱이 사화로 멍들던 시대,
퇴계는 학자의 길과 벼슬을 통한 사회 개혁에 대한 갈림길에서 고뇌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행 기간 동안 퇴계는 옛 사년과 관직을 떠난 선비들을 만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린다. 은둔한 사년과 이은한 선배들을 보면서 오히려 활로의 길과 학문의 길이 병행할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다.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이라는 게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살면서 잠시 늦춰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데 아마 퇴계 선생의 남행길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출사를 하게 될 텐데 생각해보면 좀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좀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이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젊은 날의 퇴계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행을 마친 퇴계는 곧바로 성균관 유학길에 오르고 이듬해엔 그렇게 주저하던 대과를 치르고 본격적으로 벼슬살이에 나섰다. 그리고 평생 벼슬길의 와중에도 계사년 남행 때 꿈꾸었던 학자의 길을 걸으며 368명의 제자를 기르고 영남학파란 거대한 학맥의 뿌리를 다져놨다. 33살의 퇴계가 떠난 계사년의 남행길은 그가 500년의 세월 동안 이 땅의 사표가 된 큰 뜻을 세운 여행이었다.